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좋죠? 네, 5월달 됐고 1단계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경영 마케팅 우리가 8시까지 했나요? 7시 반까지 했나요? 9시부터? 하여튼 그거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공이 자꾸 쌓일 거예요. 그리고 반복만 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계속 반복하면 된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해야만 한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머리, IQ 그런 거 다 비슷하고 우리 다 대학교 다 나왔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그리고 힘들 때는 자꾸 내가 왜 여기 임용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 하느냐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자기한테 푸시를 자꾸 하세요. 좀 쉴 때는 조금 쉬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5월달입니다, 지금. 6, 7, 8, 9, 10, 11. 12월 초에 아마 칠 거 아니에요. 12월 5일날 재작년에 쳤고, 작년에는 11월 25일날 쳤고. 이거 없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남았네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서로 세는 게 좋아. 7개월 남았어요. 많이 남았잖아요. 맞죠? 7개월 남았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고, 또 기간제 학교 또 자기 본업이 일이 있으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열심히 다들 사시죠. 자, 시간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못할 건 없잖아요. 다 이겨내면 됩니다. 자, 회계학인데 어젠가 메일 또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한 분 편지 주셨던데 그분은 이제 상업 경제, 무역, 마케팅, 경영 안 듣고 회계학만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번 단계까지 회계학만 듣고 1단계는 회계학 들었고 2월달, 5월달 또 회계학 들으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경제, 경영학, 마케팅, 무역학을 하시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전략은 자기한테 맞게끔 하면 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성과를 그만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다 같이 어느 정도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학 먼저 해놓고 어느 정도 알았다. 그 다음 다른 과목들 들어간다 이러면 회계학을 또 어느 정도 복습을 매일 할지 모르겠지만 회계학은 뒤돌아서 하면 까먹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몸에 이제 체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가급적 빨리 시작하기를 바라는데요. 하여튼 본인 계획에 맞게 하시고 답장은 제가 집에 와서 쓸 것이고 회계학 하시는 회계학 처음 시작할 때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그 팀들, 작년 이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도 회계학 5문제 다 맞으신 분도 있고, 원가가 안 나오다가 4년 만에 나왔는데, 원가를 우리가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가 다 4점짜리 맞췄고, 다 맞으신 분, 1개 틀리신 분, 합격하신 분들은 회계학 잘 푸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보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18학년도, 17학년도 쌤도 제 수업만 듣고 시험 쳤다 이런 분도 계세요. 교과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봐.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PA 공부하는 중급회계를 자꾸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회계사, 세무사 시험 도전하셨던 분은 봤을 테니까 괜찮은데 그런 분이 아니면 이 두꺼운 거 엄청 두껍습니다. 상학원. 그리고 우리 시험하고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간을 투자하느냐. 상하로 나눠지는데 학원에서 보통 이게 2개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만. 그럼 또 중급에게 기본 실전 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책들이 다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볼 것이냐?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볼 것이다. 제가 만약에 초수라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대학교에서 회계 원리라도
한번 수강해보고 맛배기 들으셨던 분은 제 수업 듣고 잘 이해가 안 돼. 처음엔 잘 안 되겠지. 생소하니까. 근데 계속 반복하고 제가 하는 말 귀담아 들으시고 앞뒤로 자꾸 연결시켜 드리고 푸는 거 모습 보시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 기출 문제들 또 시험 문제는 제가 하는 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학할 때는 이론, 실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회계학은 이게 수없이 반복돼야 됩니다. 왔다 갔다. 이론해서 다 풀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대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실무하면서 또 이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문제를 가급적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같은 테마로 문제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시길 바라고 차차 또 공부 방법론 회계학 얘기하기로 하고 봅시다. 1페이지. 자, 목차하고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 종업원 급여 DCR 그 퇴직연금 거기 나와가지고 그건 나중에 한번 기출 문제 구경할 거고 이런 목차로 제가 구성을 했고 지금 색칠된 걸 보면 주로 5번 쪽입니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하고 상품 거래입니다. 상품 매매 거래, 재고자산 이쪽 파트에 색칠이 많이 되어 있고 역대 기출 문제가 많았더라. 그리고 유형자산 쪽 여기 이제 그 감가상각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연관관계라든지 회계순환과정, 결산분계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다뤄졌다는 게 이제 멀리서 보니까 색칠이 그쪽 부분에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본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17학년도 자본은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2점짜리였죠. 2점짜리 단순한 거였고 18학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문제가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을 많이 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눈여겨볼 게 재무 비율은 18학년도 가장 최근에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2번 목차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 하여튼 다뤘어. 그런데 전형적인 재무 비율 묻는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재무 비율 쪽에 매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쪽에 16, 17, 18 안 달아줬다고. 그래서 올해는 19학년도 시험은 현금 흐름표가 반드시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는지 내년 이맘때 가서. 현금 흐름표를 안 건들고 있어, 출제자가. 문제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여하튼 현금 흐름표 재무 비율 계속 많이 나왔던 테마고 우리가 이제 이번 단계에서 많이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 가볍게 보시고 2페이지 봅시다. 이번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얘도 목차 보면 1, 2, 4번에 주로 나왔다는 겁니다. 1, 2, 4번. 그런데 14학년도부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바뀐 출제 경향이잖아요. 15, 16, 17, 18. 14학년도에 한 문항 나왔고 18학년도에 한 문항 나왔어. 이거 안 나왔어. 그런데 18학년도 가장 최근 나왔던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의 과정,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그리고 CVP가 14학년도에 나왔고 올해 나올 것이냐? 19학년도 나온다는 얘기지. 요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원가 관리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했는가 봐. 그러나 저는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우리는 계속 공부를 했었고 딱 나왔어. 그래서 4점이야 이게. 아주 쉬웠어요. 근데 포기를 했다거나 대충 공부했다거나 이런 사람은 못 맞췄겠지? 우리 맞췄지. 자, 19학년도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19학년도, 18학년도에 이제
원가 쪽에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19학년도도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뭐가 나올 것이냐, CVP하고 상업경제 우리 뭐 있었죠. 상업경제에서도 봤었고 뭔가 2점 내지 5점짜리는 안 될 거고 너무 많고 4점짜리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CVP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CVP. 그렇지만 제조기업 원가 흐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쪽도 전통적으로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 많이 공부할 것이고 개별 원가 계산 그 제조기업 원가 흐름 1번, 2번이 같은 테마로 물어봅니다. 문제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 2, 4번을 폭파합니다. 그런데 CVP는 오늘 프린트에는 없거든요. 시간이 이제 4주 해가지고 조금 남으면 제가 다뤄드리고 3단계 때는 반드시 하고 종합원가 계산도 하고 이번에 종합원가 계산 생략합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 합니다. 하여튼 목차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번 단계에 다룹니다. 1번, 2번입니다. 그렇게 밑에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생각에 만약 나온다면 CVP 쪽이고 아니면 제조기업 원가 흐름 1번, 2번 개별 원가 계산까지 합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1페이지, 2페이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3페이지도 가볍게 봅시다. 매번 보던 겁니다. 우리가 회계학에 16점 배점 5문항 나왔습니다. 18학년도에 18학년도에 회계학이 5문항 나왔고 16점 배점 됐습니다. 20%. 여기에서 원가가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4문항이었는데 5문항이 됐다고. 상당한 비중입니다. 80점 만점에 16점이야. 요걸 다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겠지. 자, 17학년 16, 15 봅시다. 17학년도는 4문항 나왔습니다. 원가 안 나왔고 여기에는 원가가 한 문항 포함되어 있고 요거 4문항 나왔고 13점 16.3%. 자, 2교시 3교시 80점에 4페이지까지 그냥 가볍게 보시고 5페이지 여기 또 4문항 13점 동일합니다. 그렇게 지켜줬어. 출제자들이 그 비중을 지켜줬다고요. 15학년도는 이때는 몇 문항이지? 4문항 나왔고 14점 17.5%. 14학년도도 4문항 13점 16.3%. 자, 어떻습니까? 추세가 거의 비슷했어. 맞죠? 약간 올랐다가 뭐 이렇게 계속 갔어. 18년도부터 팍 올랐죠? 16점. 이렇게.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올해죠? 19학년도. 비스무리하게 가겠죠? 비스무리하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내문항으로 줄어질까? 과연? 여기 원가가 포함됐는데. 근데 비슷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하튼 우리는 회계학은 겁내지 않고 다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회계학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방금 우리가 회계학 목차 받고 원가관리 목차를 봤는데 제가 1페이지에 목차를 이렇게 했죠. 재무회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2페이지 목차는 원가관리회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계학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대학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뭐 학원 뭐 CTA 마찬가지고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가 더 있긴 더 있어. 근데 이건 세무회계라 하는데 우리 과목명에도 있죠. 근데 요거는 뭐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 회계사, 세무사, 뭐 세무회계 할 때 하는 거고. 여하튼 회계학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뭘 배우나요? 회계원리라는 거 배우죠? 회계원리라는 책이 나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커리큘럼을. 그래서 고급 회계는 연결, 뭐 합병, hun수합병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하고도 거리가 멀고 제 일하는 거하고도 거리가 멀어. 뭐 삼성, LG, 뭐 현대 이런 그룹 뭐 회계 법인들 하는 애들이고 중급 회계 회계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급 회계에서 우리가 저희 시험하고 관련된 건 제가 다 다뤄드립니다. 깊이 있게 합니다. 쓸데없는 거 있습니다. 회계사 애들 시험에 나오는 거, 세무사들. 그런 거 쓸데없는데 시간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 난이도하고 범위는 제가 이제 문제로, 이론으로, 뭐 모의고사로 다 커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는 이겁니다. 회계 원리. 여기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거를 중급 회계 이렇게 올려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중급 회계를 다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파트 회계원리 중급 회계 우리 시험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제가 폭파시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원가 관리회계도 사실은 원가 콤마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재 보시면 두껍게 1000페이지 한 1500페이지 이렇게 두꺼워. 근데 우리 쪽은 어디입니까? 주로 원가 쪽입니다. 원가. 우리 쪽은 주로 원가 쪽입니다. CVP라고 많이 들었죠? CVP에는 사실은 관리회계 쪽이거든요. 여기 뭐 대체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CVP만 빼고 다른 거 관리원가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 세무사 회계사 했듯이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하여튼 제 프린트물에 있는 거 제 설명 그것만 100% 자기 걸로 만드신다 그런 작전으로 나가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센스가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반복시켜 드립니다. 모의고사 과정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고 7페이지. 네. 자, 요거 표 있다가 뒤에도 있을 거고 세무회계에 또 재작년에 질문하시는 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목명에 세무회계가 있죠. 기초과목에 있나요? 세무 일반이 있죠. 기초과목에 세무 일반, 실무과목에 세무 실무, 뭐 회계로 나누자면 이렇게 세무회계 나누는데, 그래서 이걸 뭐 세무회계 공부해야 되냐 막 이래 물어봐. 세무회계. 그래서 제가 아는 세무회계는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세무회계인데, 그래서 우리 그 별책 25 거기에도 세무회계 그 파트가 있잖아요. 과목도 있고 뒤에 내용이 많다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근데 모의고사 때 제가 문제는 만들었거든요.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실무 경진대, 뭐 무슨 경진대 있죠. 거기 뭐 문제 낸 거 이렇게 못 풀겠다고 좀 이렇게 카톡 오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그런 것들 보니까 대충 느낌이 와. 그래서 이것도, 세무회계 시중에 세무회계 연습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할 필요 없고 제가 다뤄드리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파트 회계 원리 수준하고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별도로 세무회계 책 사서 보지 마시라. 그 다음에 저거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전산회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전산 세무회계가 있나? 저희 직원도 요거 자격증이 다 있는데 전산 세무인가? 뭐 이래서 있어. 1급, 2급, 3급 뭐 있겠지. 근데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격증 따시고 하는 건 좋은데 도전도 좀 다뤄보고 하는 건 좋지.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좀 다릅니다. 각도가. 자격증 따시고 우리 시험에 도움 된다. 또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하셔도 되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각도가 다릅니다. 각도가. 난이도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왜냐? 얘 공부하는 목적은 세무사무실에서 사무원들 있죠. 저희 직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도전, K랩 그 다음에 한국 세무사에 뭐였지? 있어. 나라사랑? 세무사랑?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데 이론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각도가 달라요. 그래도 하시겠다는 분은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도움은 약간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됐고 7페이지 별책 25. 자,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015745에서 최근에 바뀌었다. 2018 150호로 바뀌었다는 거. 내용은 거기서 거고 핵약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바뀐 거를 오늘 안 했구나.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 해드리고 첨부 보충 자료로. 우리는 다 지난 시간에 봤었고 지금 이 표가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잖아요. 우리는 다 익숙히 알고 있고 가로선이 그 기준학과 가로선이 이렇게 예전에는 다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 주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원리, 상업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관리가 다른 기준학과에 있는 게 다른 기준학과로 또 중복해서 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영 표시된 부분 그게 이제 바뀌었고 학과별로 그 구분선, 가로 수평선이 사라졌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실무 과목 쪽에 두 과목이 추가됐죠. 원산지 관리하고 유통관리. 그 다음에 한 과목이 빠진 게 있어. 이전 거에 74호에서 그게 금융상품 세일즈 17번. 그거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고. 자, 그렇게 보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이런 것도 암기가 돼야 되겠죠. 교육학 할 때 다 나오죠. 교육과정론 할 때도 나올 거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재무회계과만 이렇게 실선을 제가 그어놨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회계원리 우리 이 수업 시간에 4주 동안 할 거. 관련되는 기초과목, 실무과목이다. 세무는 세무 일반, 실무. 이렇게 일반, 실무. 이렇게 쌍으로 놀고, 컴퓨터도 전자상거래도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실무. 이렇게 쌍으로 놀았죠. 일반, 실무 이런 식으로 쌍으로 노는 것들 잘 구별하시고 그 정도. 전에도 말했죠.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이거 우리가 경영학 시간에 배웠던 뭐였죠?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우리가 경영학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거 ERP였죠. 예, ERP 전사적 자원 관리였습니다. ERP. ERP2도 있었고 MRP1, MRP2, ERP, EERP 또는 ERP 로마자 2, 학장 ERP 뭐 이런 거 머릿속에 일단 그림만 그리세요. 뼈대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기업자원통합관리 글자 8자. 자, 8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간에 있는 게 변경전입니다. 가장 2015-745 2015년 9월 23일 날 고시된 거 별책 25. 거기엔 총 43과목이었는데 17번 과목 삭제. 그래서 위에 상단 쪽에 이제 변경 후입니다. 2018년 4월 19일 한 달 전에 자 2018 150호 거기에는 17번 금융상품 세일즈 빠졌고 대신에 16, 17 새로운 과목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없는 거 변경 전에 없던 게. 자 지금은 변경 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별책 25도 2015 2018 150호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추가됐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바뀐 거 없고 앞장에 있던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그 트리만 조금 바뀌었더라.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됐고 자 밑에 하단 쪽에 별표 해놓은 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 출제 기간인 거 아시고 거기에 이제 출제 뭐 범위 출제 인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사이트에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봤는데 교육과정 출제 범위가 총론 교과 나눴을 때 지금 적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이게 총론도 교과도 2018 150호 2018년 4월 19일까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뒤에 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이건 교과건 교육과정이 여기에 별책 25고 여기에 별책 1이죠. 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거 2018 150호 그걸로 공부를 해야 될 게 맞다. 가깝게 이게 바뀌었다 해봐요. 만약에 이게 교육과정이 시험이 12월 초인데 11월쯤에 바뀌었다 해봐. 그러면 아마
적용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니까 15년이었지. 16학년도 시험에는 아마 09로 나왔는지 그래. 기출문제 제가 보니까. 뭐 하여튼 기억할 필요 없고 하여튼 제가 시키는 대로 2018 150호로 기준을 삼으면 된다. 그 다음에 참고 사이트 있죠. 맨 밑에 하단. 그게 이제 주로 보시는 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여기를 주로 많이 보십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 해놨죠. edunet.net. 이쪽에 가서 보세요. 이쪽 제가 보니까 더 보기 좋더라.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edunet.net.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한목에 볼 수 있어. 15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한 페이지에 쫙 나와. 다른 과목들 필요 없고, 우리는 별책 25만 쫓아가면 돼. 총론하고. 그러면 이쪽 페이지가 저는 편하던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됐고, 넘어갑시다. 9페이지. 자, 회계원리,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만 대표적인 거 2018 150호,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거 성격 목표 뭐 이런 것만 제가 뽑은 겁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뭘 공부해야 되지? 회계 원리에서 뭘 물어볼까? 출제할까? 그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계 원리부터 봅시다. 왼쪽 기초 과목의 4번 타자. 회계 원리는 NCS 실무 과목 선수 학습 내용 담고 있다. NCS 우리가 뭔지 다 알고 있고 작년 시험 문제 나왔다 했죠?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했고 자격 기본법 2조에 따라서 쓰라 했어. 정의를. 자, 언제 안 물어볼 거고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할 수 있는 과목이다. 성격이 그렇게 되었네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렇게 색칠을 하세요.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색칠을 하세요. 결국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주로 제공해야 될 정보입니다. 자, 재무제표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겠습니까? 재정 상태, 재무 상태 또는 재정 상태 뭐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재무 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를 했는데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거는 예 맞습니다. 손익계산서 다 봐주셨죠? 손익계산서입니다. 만약에 한국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종류 이러면 어떻게? 포괄 손익계산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요거 한 묶음 돼 있는 거 있죠. 재정원가 명세서부터 나온 거 첨부자료. 예, 요거를 일일이 다 보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색칠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방금 얘기했던 거 한번 봅시다. 페이지가 이건 안 나오구나. 손익계산서 이거를 A4 두 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복사해 달라 했어요. 일부러 눈이 다 잘 보시죠? 예, 손익계산서 보세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밑으로 깔리는 겁니다. 영업이익 다음에 영업외 수익 이렇게 깔리는 건데 결국 로마자 1번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X 로마자 10번 당기순이익 4,500까지 그러한 경영성과를 재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알겠죠? 일정 기간 1년 동안. 그래서 오른쪽이 2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왼쪽이 3기. 최근께 여기 왼쪽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 제2기라 해놨죠. 전기라 있고 여기 제3기. 이렇게 보고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겁니다. 최근. 이게 작년 거. 전기라 하고 이걸 단기라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결산을 다 받아서 이번에 신고했거든요. 2018년 3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X의 10번의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경영 성과를 냈느냐를 보여주는 표가 뭐다?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대충 보시고, 재무상태표 뒤에 봅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넘기고 재무상태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에 두 개를 복사해서 원래는 밑에 길쭉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부채 총계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오리세요. 오려가지고 큰 종이에 붙이세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죠? 회사가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빚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 상태가 일정 시점에서 17년 3기 말 시점에서의 어떠한 재무 상태를 알려준다.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름도 재무 상태표지 당연히.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씩 구경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첨부자료로 나눠드린 거는 중소기업용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IFRS가 아닙니다. 큰 회사들, 상장 회사들 말고는 다 일반 중소기업용 일반 회계 기준을 쓰니까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또 구경하게 될 것이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목표는 뭡니까? 기본적인 개념 이해, 원리 이해하고 식별 측정 전달,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한다. 그러니까 회계의 의입니다. 회계. 사람들이 회계가 뭐니? 이러면 회계 잘한답니다. 반성할 때 회계는 이건가요? 이렇게 쓰죠, 회계. 그래서 회계사 뭐 이렇게 세무회계 뭐 세무사 이러면 회계 잘하, 와 회계해라 이렇게 하고, 감정평가사 감정을 평가 잘한다. 우리 술 먹다가 우리 감정평가사 친구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 업체 이제 특허권하고 특허권 나왔다. 어우, 야, 내가 이제 코드가 많다. 여기 상표권이죠? 여기 쭉 크게 뭐죠? 저작권이었죠? 맞나요? 이게 뭐라 하죠? 지식재산권? 그럼 여기 또 신지식재산권 붙고, 특허권하고 상표권, 요거 이제 평가한다고 감정평가사 친구한테 잘했는데, 감정평가하면 친구들이 술 먹다가 이러던다고요? 야, 내 감정 좀 평가해봐. 지금 감정이 어떤 것 같아?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회계가 뭐냐 하면, 회계 제가 이제 미생 드라마를 예전에 엄청 감동 많이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재무부장 있잖아요. 여자 그분, 탤런트 나이는 많은지 모르겠다. 그분이 재무부장이 회계 그 여자 이름 뭐지? 모르겠다. 물어보잖아.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뭐라 하는데, 기업의 언어 이러더라고요. 이제 드라마에서 대사 중에 나오는데,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이거 굉장한 표현 같아. 그게 원래 만화였다면서요. 뭐 하여튼. 근데 저는 회계는 예술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책에 나온 정의가 아니고, 회계는 여하튼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어떤 가정 이렇게 모든 책들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회계는 뭐니 이러면 정보 이용자가 뭘 하도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어떠한 정보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아주 사용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정. 맨날 그런 얘기해. 한자어로 하면 뭡니까? 모아서 계산한다 뭐 이런 뜻 같아. 응? 이건 너무 좋았어. 저는 이거 예술. 근데 모든 게 다 예술이죠. 일하는 것, 공부하는 거 다 예술같이 하십시오. 즉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자, 힘들어도 재밌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미래는 밝습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자, 됐고, 여러분 이제 합격해서 다 웃고 있을 거고, 내년 이맘때. 거기 이제 뭐 성격 목표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회계에 대한 감, 정의 이런 것들 다 숨어 있습니다. 됐고, 내용.
자, 내용 명령하고 내용 명령 요소 보세요. 회계의 기초 개념에서 의, 목적, 분류, 구성 요소, 회계의 순환 과정, 회계의 윤리,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좀 전에 재무상태표 봤었죠? 살짝 봤잖아. 근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 결산하는 거, 결산의 절차, 재무제표 작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다뤄야 될 거에 대해서 뭘 공부하라 이런 것들, 시험 준비를 뭘 해라 이런 것들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순환 과정 있죠? 그 7자 있죠? 그거를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회계의 순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 7자 반드시. 회계의 순환 과정. 이것도 똑같은 크기로 할까요? 회계의 순환 과정. 띄워보고 7자. 순환자 단어 어디서 나왔나요? 순환이라는 단어 어디서 봤죠? 예, 맞습니다. 배열의 경영관리 순환 과정, 개조, 지조통 이렇게 돌았지, 맞죠? 이렇게 돌고 돌았지. 회계 순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1월 1일, 보통은 이제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많이 대다수가 하니까 그 한 해 결산 딱 끝나고 마무리하고 다시 또 1월 1일 받고 1년 또 뺑뺑이 돌고 또 1년 돌고 그게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 그 글자 조금 이따 또 보실 거고, 교수학습 평가, 교수학습 또 4번의 평가 이런 목차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평가 쪽에 주안점, 성취 수준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자, 이걸 암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책에 있는 박스 있죠? 그거는 여기는 뭐 물어볼 것도 없겠다. 회계의 순환 과정 빼고는. 회계의 순환 과정 거기 밑에 회계윤리라는 단어 보이나요? 보이죠? 회계윤리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없지. 제가 문제를 옛날에 만들었지, 모의고사 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죠? 회계원리, 회계학. 그때, 이거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될 텐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업경제 뒷부분에 있었던 거 기억나네? 크리스마스. 캐롤. 캐롤이라는 애가 교수인지 뭐, 캐롤. 맞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경법 윤자. 나중에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기억 다 나실 거고, 경법 윤자. 경제적 책임, 법적인 책임, 회계 분식 회계하면 안 되고, 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 여기서 윤리적 책임이 나온다고. 여기 자선적 책임, 사회공헌 뭐 이런 거 있었죠. 윤리적 책임, 윤리. 나중에 문제로 제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할 때. 그래서 요걸 다뤘거든. 작년에 6회 모의고사에. 여기서 요걸 물어보면서 저걸 했어. 경제학에서 정보 불균형, 정보 불균형 다루면서 역선택 다루고 대리인 이론. 제가 노리는 테마는 이거였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거하고 대리인 이론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모의고사 6회일 거야 아마. 마지막 회. 근데 물어보기는 이거 물어봤잖아. 여하튼 다뤘다는 거지. 프린트 다 해드렸고 설명도 해드렸고. 자, 회계윤리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이제 구경하게 될 것이다.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가봅시다. 기초과목 5번 타자입니다. 과목명들은 자꾸 숙달시키세요.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이게 회계 프로그램 말하는 것 같아요. 회계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 K랩, 세무사랑 그런 것들. 옛날엔 또 뭐 몇 개 더 있었는데 뭐 옛날 거 모르겠고. 자,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은 NCS 실무 과목 선수학습 내용 담고 있다. 기업의 회계적인 사건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함량할 수 있는 과목이다. 전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뭐 비슷해. 성격 목표 거의 비슷하지. 그런데 여기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목표, 회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한다. 오른쪽에 회계 원리는 어떻습니까? 개념을, 기본 개념 원리. 그러니까 원리겠지. 근데 오른쪽은 약간 실무적이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행능과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여기서도 목표 쪽에 회계 정의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똑같다는 얘기야, 회계 정의야. 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과목명 암기하시고 밑에 내용 영역 요소 그 박스만 구경해 보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초, 회계의 기초, 개념,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환과정. 여기도 회계의 순환과정 나오죠. 그 7자 반드시 거기도 색칠해 놓으세요. 회계의 순환과정. 그거 반드시 7자 똑같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입니다.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아까 여기 봤지만 자산부채 자본으로 크게 구분된다는 거 봤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뭐 다 알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뭐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영업의 비용의 회계 정보 처리 뒤에 거 칸이 부족해서 생략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로 쓰는 거는 위에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뜻인 거 다 아시죠? 예. 회계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회계 정보 처리 그게 이제 뒤에 붙는 건데 칸이 좀 부족해서 그다음 부가가치세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무 그 일반 과목에서 세무 뭐 실무 과목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제가 이제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설명도 드리고 뭐 기초 개념, 가세거래, 가세표준 납부세, 부가가치 회계 정보 처리. 근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사실은. 그다음에 결산에 관한 거, 그다음에 원가 쪽에 나온다. 그래서 원가 쪽에 이렇게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다음에 원가 쪽이 또 다른 쪽에도 있다고 어디 있더라? 회계 실무 쪽에도 원가 내용이 있어. 그런데도 15, 16, 17학년도에 대비를 안 했던 사람 18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빠졌다 해서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 10페이지 갑시다. 회계순환과정 기출문제입니다. 2014학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는 공구개정교육과정입니다. 지금은 밑에 그 박스를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밑에 박스가 지금 15개정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예전에 공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맛배기만 보는 겁니다. 맛배기. 내용 연습하면서 그 별책 25 그걸 보자는 내용이 아니고 자, 361호였다. 옛날에는 회계원리 과목이었다. 내용책에 영역을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밑에 해설에 있듯이 영역, 내용 요소 이렇게 박스가 돼 있었다고 내용 쪽에.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거래 기록, 시산표, 결산 수정 문제,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했을 때 왼쪽에 영역을 비워놨다고 이렇게 5가지 해놓고 여기 영역 들어갈 거 뭐니? 여기 내용 요소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 지금은 어떻게 하나?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나오지. 그때 하여튼 공구야 이거는. 별책 23일 때 여기에 들어갈 단어 뭐였냐? 회계의 순환과정 7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의 순환과정을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해설에 있는 거래의 기록 그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되어 있죠. 여기 거래의 기록, 시산표 이런 식으로 5개 흘러가고 문제 쪽에 요 내용명의 요소가 여기서 서술이 되잖아. 밑에 별책 25도 거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쪽에 있는 거 여기 학습 내용 있죠. 요렇게 갖다 붙이면 돼. 요 해설 쪽에 있는 표를 문제 쪽에 갖다 붙이면 세 칸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자, 거래의 기록 한번 읽어봅시다. 학습 내용. 거래의 발생, 분계장 기록, 계정기. 그래. 거래가 발생했고 분계해보자. 자,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의 중요성 절차. 시산표가 뭐지? 그 다음에 결산수정 분계의 필요성 목적을 공부하자. 장부를 마감하자. 총계정원장 마감이다. 장부 마감,
총 계정 원장 마감. 총 계정 원장은 뭘까? 재무제표를 작성하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대표적인 거 작성하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낌이 이제 다 올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자, 그렇게 가볍게 일단 보시고 뒷장부터 공부할 거 회계순환과정 이제 공부하시고 다시 공구 계정 지금 문제 10페이지에 있는 시험 문제 그 박스도 다시 음미하시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 요 그림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있어서 거래가 발생됐다. 얘를 이제 분계를 한다. 3번 전기. 4번을 제가 그냥 결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결산 과정이 또 순서가 있습니다.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결산 분계, 수정 분계 또는 결산 분계 마찬가지 말입니다. 기말자 또 붙일 수도 있고 기말 결산 분계, 기말 결산 수정 분계, 기말 수정 분계, 수정 분계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 그럼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의 예비 절차를 거쳐서 이 재무제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물 마지막에 이게 결산 후의 절차거든요. 결산 후 절차. 보고서 작성. 여기 결산 후 절차가 빠져 있을 거예요. 뒤에 그림에 있는데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이게 결산의 예비 절차. 그럼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된단 말이지? 이게 결산의 본 절차. 여기가 장부 마감 또는 계정 마감. 사실은 이렇게 같이 붙은 겁니다.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아이고, 여기 열로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1년의 과정입니다. 이게 다 뭐다? 결산 과정입니다. 되겠죠? 크게 분류하는 게 로마자 1, 2, 3으로 분류하고 제가 굵은 테두리를 해놨죠? 그게 결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8단계가 있다는 거 잘 보시고 뒤에도 있으니까요. 뒤에서 또 봅시다. 11페이지 똑같은 그림입니다. 1, 2, 3, 4, 5, 6, 7, 8번까지 갑니다. 자, 읽어봅시다. 중간에 근데 오늘 좀 지루할 겁니다. 좀 이론적인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원가 할 때 푸는 건 재밌는데 자,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자, 회계는 거래의 발생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과정이 매 회계기간 반복된다. 자, 결과물이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겁니다. 우리 이제 세무 신고할 때도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법인 다루니까 아까 손익계산서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재무상태표 이게 결과물입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요게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기 전에 이제 손익계산서, 단기의 경영성과. 요게 이제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런 걸 재무제표라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 거래의 발생부터. 그러니까 1월 1일 날 물건을 샀다, 밥을 먹었다, 직원들이 월급을 줬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재무제표 작성하기까지 과정이 매 회계기간 반복된다. 그러니까 회계기간이 아까 3기, 2기 보통 이제 정간에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1회계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6개월 7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는 애도 있는데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단위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 회계기간 반복된다. 이것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마다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자, 이제는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재무 상태표라는 거 압니다. 일정 기간마다, 연도 말 상태의 자산, 부채, 자본. 일정 시점입니다. 또, 일정 기간,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겠죠? 측정하여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 회계기간 반복된다. 회계는 이와 같이 기업은 매 회계기간마다 반복하여 1년의 복식부기 과정을 따른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반대말인데 차변대변 해가지고 대차평균의 원리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같은 복식부기의 원리를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같은 1년의 회계 처리 과정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고 회계의 순환 과정 그 단어 이제 까먹는 사람 없을 테고 7자 반드시 기억한다. 자, 순서를 봅니다. 1, 2, 3, 4, 8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됐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품을 구입했다. 직원들이 식사를 했다. 아니면 물건을 팔았다.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거래의 발생. 그런 것들을 분개를 합니다. 금액은 얼마? 매월 며칠? 계정 과목 뭐? 차변 대변 나누고 금액.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분개장이라는 게 있고 전표가 있습니다.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있습니다. 그걸 뭐 암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전표에 기입합니다. 요새는 전표 안 쓰죠. 세무사무소 그냥 칩니다. 프로그램에 차변 대변 나눠서 분개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정도 분개하고 총 계정 원장의 정기. 세 번째가 이제 정기입니다. 총 계정 원장은 각 계정 과목의 그 자리를 나타내 줍니다. 보통 T 계정으로 쓰는데 사람 이름이 각각 있듯이 이러한 거래 유형은 어떤 이름으로 계정 과목이 가야 되느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습상이건 어떤 간습상이라 하면 안 됐다. 학문적이건 실무적이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 봤듯이 뭐 매출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퇴직급여, 직원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뭐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뭐 성금, 뭐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뭐 선수금 이러한 계정 과목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한 거래는 이러한 이름으로 써야 되고 그러한 이름은 T 계정으로 이렇게 써줘. 여기에 계정 과목 매출 채권, 차변 대변, 기말 잔액 얼마 이런 게 총 계정 원장입니다. 그 과목 이름 나타내는 개의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한 장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총 계정 원장의 정기. 그러니까 분개를 했다가 그러한 수십 건, 수백 건, 수만 건 되는 거래를 똑같은 계정 과목을 가지는 자리에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전시켜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기, 이동해서 기록한다 이런 거죠. 전기.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개 해줘서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이고 치웠다. 수정전 시산표, 결산 수정 분개, 수정 후 시산표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문제로서 기출문제 많이 다뤄졌습니다. 결산 수정 분개는 다음 주에 이제 폭파할 것이고 이 모습은 오늘도 가볍게 보고 다음 주도 진지하게 또 다뤄볼 거고. 자, 그리고 장부를 이제 계정 마감하게 됩니다. 손익 계정 마감하고 재무상태표는 기말로 이제 이월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기로 이월하겠죠. 기말 잔액을 차기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형식으로 마감하고 결론적으로 8번에 재무제표 나옵니다. 1번부터 출발했던 결과물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나오게 된다. 자, 장부 마감 쪽에 계정 마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총 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아까 기출문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0페이지에 장부 마감 쪽에 총 계정 원장 마감 절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손익계산서 계정 똔똔 해가지고 마감하는 거. 자, 두 번째 줄 색칠하세요. 집합 손익 계정으로부터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의 대체. 그거까지 쫙 색칠하십시오.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절차입니다. 집합 손익 계정으로부터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의 대체. 그걸 색칠 쫙 하세요.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뒤에 이제 잘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한다.
지금은 전체 흐름만, 또 이름만, 용어만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손익계산서 읽어봅시다. 손익계정을 소멸시키고 수익, 비용이죠.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이전하는 것. 자, 집합손익계정에,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에 이전했다가 집합손익계정, 고 날라가는 거죠. 집합손익계정으로부터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에 대체한다.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과 집합손익계정을 전부 소멸시킨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 이렇게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는데. 45페이지 거기 옆에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 2월 하면 되고 기말 전에. 자, 그렇게 1, 2, 3, 4, 5, 6, 7, 8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았어. 자, 오늘 보충 프린트 있죠? 자, 요걸 한번 봐주세요. 손익계산서 있고, 요 한 묶음으로 했거든요. 자, 페이지는 다 111이야. 뒤에만 4법 페이지까지 있고, 제일 처음 집어넣은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걸 뭐라 할까? 요걸 견본이라 그냥 부를게요, 제가. 견본 재무제표 보시라 하면 요거는 줄 아세요? 견본 재무제표? 견본 재무제표 보듯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제일 중간에 거 녹색 같은 걸로 색칠하세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딱 색칠하시고 뒷장 넘어갑시다. 뒷장은 뭡니까? 아이고,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그것도 색칠하세요. 요거 비교하자는 겁니다. 앞장에 있던 손익계산서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 이렇게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자는 모습이고 이제 차차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이 다릅니다. 1, 2, 3, 4거든요. 요거를 양면 복사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는 요걸 때 회계 순환 과정만 분리하세요. 1, 2, 3, 4를. 요거 다 분리해. 이 집어넣은 거 다 분리하셔가지고 회계 순환 과정 공부하실 때는 예전에 1단계는 막 칠판에 붙이고 그랬는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거를 책상에 연속적으로 붙여놔. 이렇게 회계 순환 과정 프린트가 총 4장이죠. 마지막 장은 그 예제고 나중에 이제 문제하면서 보게 될 거고, 회계 순환 과정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흐름입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회계 프린트 오늘 본 교재 거기 봤던 거 순서입니다. 상단 보세요. 회계 순환과정 종합예제입니다. 1번 거래의 발생 맞습니까? 2번 분계장이나 분계점표에 기입한다. 3번 전기 총계정의 전기 맞죠? 그 다음에 4번 뒷장에 가야겠지. 옆으로 붙이라 했지. 수정전시산표. 그 다음에 기말 수정분계 5번 6번 수정시산표 7번을 제가 밑에 뽑았습니다. 밑으로 했습니다. 계정 마감, 장부 마감. 그 다음에 뒷장 가세요. 8번 8-1에서 재무제표 작성 손익계산서 8-2 똑같이 8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시간을 들여서 1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흐름만 보는 거야. 전체를 보는 거야.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중에 붙여놓고 공부할 때 다시 또 얘기 드립니다. 여하튼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 모양사가 그렇게 된다. 1번부터 8번까지 가서 결과물이 8-1, 8-2 같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나와지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정산표가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제가 9번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전체가 정산표 과정입니다. 여기 수정전시산표 있죠? 여기서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요 전체를 결산분계가 올바로 됐는지부터 해서 재무제표 작성이 올바로 됐는지 해서 그걸 전체를 검토하는 표가 있습니다. 요게 정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그림에 그릴 수 있겠나요? 요렇게 해서 정산표 하세요. 재무제표 작성 요까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보게 됩니다. 요 정산표라는 거 세자를 기억하시고, 정산표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회계순환과정 그 3페이지에 있는 정산표 있죠. 그거를
떠올리면 된다는 얘기지. 자, 12페이지에 한번 가봅시다. 자, 예제 1번 봅시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공무원 시험. 다음 중 결산 본 절차인 것은? 자,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1번 재무제표 작성. 이거는 결과물이잖아. 결산 후 절차 보고서 작성 단계 결과물. 재고조사표. 뭐 이 단계 왜 필요하지? 분계장 및 각종 장부 마감. 장부 마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작성. 이거는 1번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야. 손익계산서 작성, 재무상태장 보고서, 결산 후 단계죠. 결산 후 절차.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네. 분계 마감, 장부 마감, 총 계정원장 마감하고 그 뜻입니다. 장부 마감, 계정 마감,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에 집합 손익계산서 계정을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 임시 계정으로 옮겼다가 집합 손익 계정이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되는 거, 손익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은 기말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과정. 그렇게 마감. 자, 답은 구하기가 쉽고, 재고조사표 이런 것들은 결산 전에 수정분계하기 전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기업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 월마로 하든지 보조장부 같은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밑에 그림은 앞 페이지에 있는 그림 똑같은 거다.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절차 세 가지로 나눠진다. 본 절차는 장부 마감, 계정 마감이다. 그게 3번이 답이다. 다 알고 있고, 위에는 뭐 세로로 그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1, 2, 3 결산 절차를. 회계 순환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의 일부분을 물어봅니다. 회계 순환 과정 처음 1번부터 8번이 아니고 얘는 4번부터 8번까지죠. 얘가 뭐지? 결산 절차. 요거잖아. 결산 과정.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 5, 6, 7, 8 그 위에 여기 불이 안 오구나. 어둡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 들어갈 단어는 정산표. 위에 해설 쪽에 제일 위에 정산표 작성 뭐 적든지 정산표 선택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계 순환 과정 예제 2번 봅시다. 자, 절차. 회계 순환 과정 절차를 쓰라 했습니다. 순서대로 알맞게. 재무제표 작성은 맨 마지막 단계 뒤에 공문위에 수정전시산표로 시작해서 계정 마감 결산 수정 분계하고, 여기 보기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없고, C, B, D 계정 마감 재무제표 작성 A까지 CBDA. 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 됐나요? 자, 해봅시다. 누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매 회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다고. 그래, 뭐였지? 1번 거래의 발생, 2번 분계장의 분계, 3번이 총계정원장의 전기, 4번이 수정전 시산표. 여기서부터 이제 결산 절차가 들어가는 거지. 수정전 시산표, 결산 분계 또는 결산 수정 분계, 기말 결산 분계 똑같은 맥락,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네. 그 다음에 장부가 마감되네. 장부 마감 계정 마감이라지. 집합손익 미처분임 대체되는 곳이.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8개. 맞네. 재무제표 크게 대표적인 거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자, 8가지 잘 쓰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산표를 한번 보자. 관련 예제 봅시다. 자, 이렇게 갈로 해놓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산표는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 2점짜리. 정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여기죠? 4번이죠? 과정에서부터 재무제표 8번까지 작성하는 과정까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 자, 그러면 정산표 답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 줍니다. 정산표의 작성은
회계 순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표에 없었죠? 이때까지 8번까지. 수정 전 시산표로부터 재무제표의 작성까지의 과정을 일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산표의 양식은 사용란의 수에 따라 6, 8, 12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는 8위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를 방지하고 결산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정산표는 효율적인 결산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결산이 복잡한 경우에만 작성해보는 선택적인 필수적이 아닌 서식이므로 선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전산화된 환경에서 프로그램 다 다루고 있는데 계산상 오류 발생하지 않는다. 요즘 정산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정산표의 작성 절차를 파악하는 것은 결산 수정 문제로 인하여 수정된 금액이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다. 자, 정산표에 대해서 서술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용어를 쓰라. 지금 요 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럼 용어 정산표 세자 들어가야 되고 모습은 우리가 여기 나중에 뒤에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보충자료 회계순환과정 3페이지에 정산표가 있습니다. 얘는 매디식이라 3페이지 회계순환과정 3페이지에 있는 정산표 요 보충자료 요거는 매디식이라 합니까? 요거는 유기식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칸이 3개잖아. 6개잖아. 수정 후에서 시작돼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지? 자, 회계순환과정 3페이지 오늘 보충자료 이따 붙여놔야겠다. 자, 수정 후 시산표 출발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 결국 수정 후 시산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게 섞여가지고 결국 나오는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럼 수정 후 시산표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진다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근데 이렇게 옆으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근데 얘가 다 몇 칸이야? 차변, 대변 2칸씩이지.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는 6위식 정산표입니다. 지금 제가 3페이지에 있는 거. 이렇게 끊을까? 굵게. 이렇게. 그래서 각 계정 과목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오른쪽 왼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뭐 하나, 2개 더 없었자. 이렇게 2칸이 더 없었어. 그러면 8위식이 되겠지? 이건 뭘까? 결산, 수정 분계. 차변, 대변. 8까지 됐지? 10이 되려면. 여기에는 수정져야 되겠습니다. 센스가 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하여튼 요런 금액들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쪽으로, 저기 자산 계정이라면 요렇게 간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변형이 갈 겁니다. 요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변형이 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런 식이야. 요게 흐름이란 거지. 쫙. 그렇죠?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표가 뭐다? 정산표. 그럼 정의에도 맞죠? 여기에도 여기서부터 수정 전부터 결산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이게 뭐지? 장부 마감, 재무제표. 이렇게 1년의 과정이란 말이야. 오케이. 끄떡끄떡 잘 해주시고. 자, 지금 크게 보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기억을, 근데 자세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옆으로 자꾸 보라는 겁니다. 4번, 6번, 7, 수정 후 다음에, 이제 다 알 것이고. 됐어. 자,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정산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 우리가 자꾸 시산표가 나와.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그러면 시산표 자꾸 뭔데? 시산표 그냥 집계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계표.
우리가 3페이지 정산표에서도 그냥 가볍게만 봤지만 집계표입니다. 집계표. 자, 봅시다. 시산표. 시산표는 분계와 전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진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였다. 1번 거래의 발생, 2번 분계, 3번 전기, 4번 수정 전 시산표 이렇게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시산표라는 게 그 앞 단계 정말 잘 된 거 맞아? 올바르게 했어? 오류가 없어?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계정별로 집계한 표입니다. 각 계정 과목마다. 자, 회계기간 중 모든 거래는 분계, 전기 과정을 거쳐 차변, 대변으로 나눠지고 분계와 전기 과정의 누락, 중복, 오기 등의 실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산표를 작성한다. 시산표, 집계표입니다. 시산표, 본다. 집계해서. 그럼 표, 시산표.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아까 재무상태표 견본에서도 봤죠? 크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눠졌잖아. 손익계산서는 크게 수익, 비용이란 말이야. 크게 나눈다면. 그렇게 5가지 재무제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모든 계정을 하나의 서식에 모아 각 계정의 합계 또는 잔액을 점검하고 차변, 대변, 제일 밑에 집계, 합계가 차변, 대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서 일치가 안 한다면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알아보고 검토하는 그러한 거다. 결산 기말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매주, 매일 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 시산표는 작성 방법에 따라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잔액 시산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합계 잔액, 잔액까지 같이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림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잔액 시산표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잔액 시산표의 색칠을 좀 해주세요. 거기 초록색 같은 걸로 잔액 시산표 돼 있죠. 거기 이제 요 윗부분이 총 계정 원장, 여기 잔액 시산표 해놨죠. 여기 색칠을 좀 해주세요. 잔액이라는 거, 잔액 3가지 시산표 종류 중 잔액입니다. 주로 시험 문제 잔액 시산표 많이 나오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잔액만 주요하게 보면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잔액 줄 긋고 시산표 색칠하세요. 초록색 같은 걸로 됐고. 자, 됐고 분계 봅시다.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입원해서 회계순환까지 입원해서 분계한다고 하는데 그 분계가 뭐니? 그 다음에 전기를 한다는데 전기가 뭐니? 어디에 전기한다? 총계정원장의 전기, 총계정원장 또는 원장이라 합니다. 거기 한다는데 총계정원장이 뭐니?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시산표를 이제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분계 봅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정 과목은 이제 각각의 이름, 그 거래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계정 과목에,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중 어느 쪽 변에 갈 것이냐, 얼마 금액으로 기입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가정을 분계라고 한다. 거래의 내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계정에 해당하는지, 차변 또는 대변 중 어느 쪽에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파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크게 힘들진 않고 우리 시험 나오는 것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계정 과목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러나 몇 번 반복하면 그다지 많지 않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됐고 분계의 법칙 봅시다. 차변, 대변. 회계는 항상 차변, 대변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대차 이렇게 얘기하고 차변을 먼저, 왼쪽에 있는 게 차변,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자산의 증가, 거기 색칠돼 있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입니다. 기말 잔액,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은 왼쪽으로 이미 법칙상 정해놓은 거야. 그렇게 따르기로 돼 있어, 회계가.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대변 쪽에 수익, 그 다음에 차변 쪽에 비용. 그 색칠된 게 자기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자, 5가지 재무제표 구성요소 알고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오른쪽에 자산 비용의 계정은, 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재무제표상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
잔액은 대변 오른쪽에 표시한다.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기 제자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산은 왼쪽이고 부채는 오른쪽이고 자본은 오른쪽이고 수익도 오른쪽, 비용은 왼쪽이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대차평균 원리 그게 결론이 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틀린 거야? 자, 그렇다면 원위치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니까 감소했다는 반대쪽을 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부채는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증가인데 감소됐다 하면 왼쪽 차변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아까 견본에서도 봤지만 보통 이렇게 계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차변, 대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산이 100원, 부채 50원, 자본 50원. 요게 100, 100 이렇게 합계가 또이또이 맞아야 된다고. 이런 것을 차변, 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다 분기를 하고 전기를 했다면 모든 게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각 계정 과목마다 총 계정 원장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자산이 왼쪽이 자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 플러스 방향, 왼쪽. 부채가 증가했다? 오른쪽 대변, 자본도 오른쪽 대변. 이게 원위치야. 근데 반대로 자산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했다면 반대 대변 쪽으로 넘어간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자, 됐고 가볍게 분계가 뭔지 한번 가볍게 봅시다. 회계의 순환과정 보충교재 1페이지를 봅시다. 그냥 가볍게 봅니다. 나중에 이거 시간 들여서 다 봅니다. 꼼꼼하게. 지금은 자 1월 회계의 순환과정 보충교재 1페이지. 자, 거래의 발생입니다. 1월 2일 사건만 봅시다. 그러세요? 그럼 뜯어야지. 잘한다. 1월 2일 날 보세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현금 200을 지급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어. 거래가. 이걸 어떻게 분계장에 기입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날짜는 이미 나왔고 계정 과목은 차변은 뭘로 해야 되고 대변은 뭘로 해야 되고 금액은 또 200이나 나왔고 이거야. 그러면 1월 2일 날 이러한 사건을 회계 분계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날짜 적고 차변에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며. 그러면 계정 과목에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이 정해진 게 있어. 기계장치 금액 200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다 했잖아. 그러면 현금이 대변으로 감소했고 금액은 200. 차변, 대변 200, 200으로 갔네? 차변은 200, 대변은 100. 이러면 틀린 거야? 항상 똑같아야 돼, 분계는. 자, 이랬을 때 현금이라는 거는 뭘까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자면 현금은 여기 자산 쪽에 속한 거 아니야? 근데 자산이 지금 감소됐잖아. 기업체 밖으로 유출된 거 아니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자산이 감소지? 그럼 자산의 원리 증가는 원위치가 왼쪽이었지? 근데 감소됐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 쪽으로 간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자산, 부채, 자본, 우리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지만 자산이란 말이야.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그러면 그게 증가되었잖아. 그럼 자산의 증가는 원위치가 왼쪽 차변. 그래서 거래를 계정 과목은 뭘 쓸까? 차변, 대변 어디에 기입할까? 금액은 어디에 기입할까? 그래서 또이또이가 됐냐? 차변, 대변이.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영상 들으시는 분이나 실강생이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 회계 원리를. 진짜 회계 원리 어디죠? 뭐지?
부기학원처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전기는 뭡니까? 그러한 분기에 나타난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방금 기계장치 200, 현금 200 그러한 계정 과목 변동을 당의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밑에 T 계정처럼 그렇게 적는 겁니다. 매출 채권 T 계정, 총 계정 원장 중에 얘를 하나 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 T 계정 그게 각각의 계정 원장이랍니다. 매출 채권 계정 총 계정 원장, 매입 채무 총 계정 원장 이렇게 T 모습이라 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T 모습이라 해가지고 T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T자형 계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하면 원장은 분기한 거래 요소를 계정으로부터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다. 사상부채 자본 수익 의미한다. 전기는 각 계정 과목 현재의 잔액과 일정 기간 동안 증가 감소 내역을 기록하는 절차이다. 분기는 각 거래를 일자순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분기말로 특정 시점에 현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잔액이나 변동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은 현금대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각각의 거래가 있었는데 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현금 계정원장 중심으로 모아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야 매입 채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등 계정 과목 변동 내역을 각각 기록하는 것이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다. 즉시 분기에 기록하여 거래가 누락 이중으로 기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좋은 말이고 이렇게 해야지. 분기가 완료되면 분기장의 기입 내용은 해당 계좌에 옮겨 전개되는데 이를 전기란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보충교재 현금처럼 그 책상에 딱 펼쳐놔야겠다. 자, 1월 2일 날 우리가 분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200, 대변의 현금 200 했습니다. 자, 3월 1일 날 거래만 또 하나 봅시다. 현금 100을 이자율 연 12%, 1년 후 원금 및 이자 지급 조건을 거래처에 대여했다. 그러면 차변의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회사 밖으로 유출됐으니 자산 감소 대변으로 현금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오른쪽 세 번째 전기 있죠? 여기 세 번째 전기 돼 있고 여기 총 계정 원장에 현금이라 묶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 전기 2월이 있었고 그거는 현금 450이라 했었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기계장치 구입한 거래 있었죠? 분계. 이렇게 현금마다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1월 3일이었죠?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대여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변. 이런 식으로 현금과 관련된 것들 쫙 모은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저 밑에 중간쯤 가면 매입 채무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또 날짜별로 각 거래 일자별로 공통적인 계정 과목을 얘를 중심으로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모은 거야. 그럼 얘도 결국 합계가 얼마 대변도 얼마 이게 일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여기 이제 기말 잔액이 나오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계정 원장에 각 계정 과목별로 집계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총 계정 원장이 나옵니다. 어디에 전기하느냐?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한다는 얘기지. 자, 모든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기록한 정리한 장부를 말하고 T자형 계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분계 전기. 분계장에 기입하는 게 분계. 그 다음에 총 계정 원장에 기입하는 게 전기. 그렇게. 아까 그림에서도 있었고 제일 앞에. 그래서 이것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총 계정 원장에 여기 이제 총 계정 원장이라 했죠. 총 계정 원장 여기가 잔액 시산표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고 이거 체크하시라 했고 사실은 이런 식인데 제가 옆으로 그냥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만 떼어낸 겁니다. 여기 매출 채권 여기 매입 채무 얘를 든 겁니다. 얘를 수없이 많은데 얘를 든 겁니다. 여기 계정 과목이라 하죠. 이름입니다. 여기 차변, 대변,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이제 알고 잔액을 집계한 시산표입니다. 매출 채권이 기초가 100, 단기에 증가한 게 이 계정 과목 명이 아닙니다. 의미가 200이고 여기에 단기에 감소한 게
자산이 대변으로 오면 감소된다 했죠. 감소한 게 50. 그래서 기말 잔액이 요 합계가 얼마입니까? 차변 잔액이 300이죠. 대변 잔액도 무조건 300이 돼야 돼. 그래야 올바른 분기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 비는 게 얼마였다는 얘기지? 250이야. 요건 지금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계정 과목이 아니야. 감소했다. 단계 증가했다. 기말 남았다. 어떤 의미일 뿐이에요. 의미. 계정 과목 명이 아니야.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은 항상 이 대변 쪽에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자산 잔액이기 때문에 차변 쪽을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지. 250. 표가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요건 시산표니까 매출 채권, 뭐 매입 채무 여러 가지 쫙 다 있어. 자산, 부채, 손익, 자본금 쫙 있어. 그 중에 이렇게 자산의 잔액은 기말 잔액은 오른쪽에 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은 기말 잔액을 마감해서 차기로 이어간다. 그게 계정 마감이었잖아요. 반대편에 오게 됩니다. 기초는 차변 쪽에 있고, 이게 이제 원래 원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월 1일 날 잔액이 얼마였다. 12월 31일 날 잔액이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기초가 여기 옵니다. 부채는 대변이 지원이치였. 그렇게 해서 이거 반대로 온다면 돼. 기말 잔액. 그래서 증가 감소할 것이고, 여기 증가 감소할 것이고, 기말 잔액이 얼마였지? 150. 요게 부채니까 이렇게 대변 쪽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기 150. 여기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잔액 쫙 모은 겁니다. 그러면 얘도 수없이 많은 계정 과목이 있는데 요 합계 있죠? 합계가 XXX, XXX 동일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밑에 13페이지 잔액 시산표, 잔액 쪽에 잘 체크하시라 했고, 맨 밑에 개에 색칠이 되어 있죠. 그게 차변 쪽에 합계 XX는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되어 있지, 왼쪽 원위치가. 오케이. 그 다음에 대변 쪽에 맨 밑에 색칠된 합계 XX는 대변 쪽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이란 말이야. 총수익, 수익. 그래서 그 합계 XX 차변 대변이 둘 다 일치해야만 된다. 그래서 기초자본 그 정도 보시면 우리 수준에서 딱 맞단 말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제가 또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시산표가 조금만 더 하면 다 마치는데, 요거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자, 시산표. 회계상 모든 거래가 분계장을 통하여 총 계정원장이 각 계정에 바로 전기되었습니다. 대차평균 원리에서 총 계정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 항상 일치하게 된다. 그게 방금 앞 페이지에 있던 잔액 시산표 그 등식입니다. 차변의 XX와 대변의 XX, 위에는 수없이 많은 거래가 줄들이 있겠죠. 칸이 있었죠. 그 밑에 결과물만 뽑은 겁니다. 그 차변 대변이 다 같이 이꼬르가 돼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잔액 시산표의 등식입니다. 자, 그렇고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 대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대차평균의 원리,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6자. 자, 그러나 시산표상에 발견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에 반대로 분기해서 한 분기 또는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계정 과목을 반대로 했어. 계정 과목을, 차변 대변을. 고래도 밑에 결과물로 합계는, 차변 대변 합계는 XX로 똑같아져. 100원 100원 합계는. 계정 과목을 중간에 살짝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계정 같은 변에 분기 또는 전기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매출 채권해야 되는데 어떤 재고 자산을 했다거나 정말 실수를 한 거지. 그러나 합계 금액은 잔액 시산표, 뭐 하여튼 시산표 제일 밑에 전체 합계한 금액은 똑같아지는 거야. 차변 대변이. 계정 과목을 실수했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잘못 붙였어도. 그 다음에 우연히 상계될 수도 있어. 아주 우연히 두 가지 계정이 둘 이상의 오류가 우연히 상계됐다면 잔액 시산표상에 발견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누락했을 수도 있어. 거래 자체를 1월 2일 날 거래를 차변 대변 100원 100원씩 썼는데 이 자체를 아예 누락을 했어. 분계도 누락했다. 분계는 했는데 전기를 또 누락했다. 뭐 이렇게 되면 시산표상에 발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분계했다, 전기했다. 그래도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같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 다음에 다 같이 틀린 금액으로 동일하게 분계했다. 100원 100원 해야 되는데 50원 50원 했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다. 자, 1, 2, 3, 4, 5, 6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 예제 1번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 중 하나는 회계 기록상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될 수 없는 오류는? 자, 1번 총 계정 원짝의 대변 금액을 시산표상에 차변에 기입한 오류. 대변의 총 계정 원장 대변 금액을 시산표 차변에 옮겼대. 대변 금액을. 그러면 시산표상에 대차가 차변 대변이 일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산표상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오류지. 그다음 2번 봅시다. 총 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 잔액을 시산표에 기입하지 않았다. 아예 시산표에 빼먹었다는 얘기지. 현금 계정 기말 잔액을. 요거는 발견될 수 있는 오류지. 기초 잔액 현금 증가 요거하고 차변하고 대변하고 일치가 안 될 테니까. 3번 분계장의 차변 금액을 총 계정 원장의 대변에 기입한 거. 분계장 차변에 있는데 그거를 총 계정 원장의 대변으로 하면 대차가 일치하지 않을 테니까 전기했을 때. 그래서 근데 4번은 특정 거래를 중복해서 기입했어. 더블로 기입한 거예요. 1월 2일 거래를 1월 3일 내에 더블로 했다고. 분계도 똑같아. 차변 대변도 오류가 없었어. 그러나 합계를 해가지고 시산표에 못 와보니까 제일 밑에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또이 이꼴로 되네. 왜? 더블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변도 늘고 대변도 늘고 이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하는 오류는 시산표를 통해 발견할 수 없다. 4번 같은 케이스가 될 것이고, 예제 2번 똑같은 겁니다. 그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러면 차변 대변이 불일치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오류는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1번 비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비품 계정에 10만 원을 차기하고 현금 계정 10만 원에 대기하는 기록을 2번 반복하였다. 그럼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차가 이꼬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된다. 분계도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비품.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품 구입했다. 얼마? 10만 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품 현금 10만 원. 제 풀이 쪽에는 박스로 다 돼 있고 차변 대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답을 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변 이렇게 적어주고 비품 10만 원. 여기 또 대변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근데 분계하라는 거, 요거는 방식이 두세 가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차변 계정 과목 금액 요건 대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연습은 이제 계속하면 될 것이고. 여기 사실은 날짜가 들어가야겠죠. 매달 며칠 됐고. 근데 이거 2번 했다는 거고, 뭐 발견될 수 없는 오류. 2번 매입 채무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 계정 10만 원에 대입하고 매입 채무 계정에 10만 원을 차기하였다. 요거는 금액을 축소시킨 거죠. 원래 분계, 정상적인 분계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 며칠 날 현금으로 나갔다. 얼마? 20만 원.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주는 거 아닙니까? 부채의
부채의 감소는 제자리가 대변이니까 증가가 대변 쪽이니까 감소는 차변 쪽에 와야겠다. 그래서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으로 원래는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오류를 범해서 10만 원, 10만 원 해줬어. 그렇지언정 시산표의 차변 대변 합계는 10만 원, 10만 원으로 똑같아지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3번 매출채권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매출채권 계정에 10만 원을 차기하고 현금 계정 10만 원에 대기하였다. 이거는 매달 매출에서 정상적인 분계가 어떻습니까? 매출채권을 회수했다 했잖아요. 그럼 현금이 10만 원이 회사에 들어왔고 자산이 이제 감소된 거죠.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받을 어음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만기가 돼서 그쪽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외상을 갚았다는 겁니다. 분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매출채권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매출채권 계정에 10만 원을 차기하고 현금 계정에 10만 원을 대기하였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정상적인데, 아이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오류를 범한 게 뭡니까? 오류를 범한 게 이걸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기에 현금으로 적어야 되는데 매출채권을 적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차변 대변을 잘못하는 거야. 현금 10만 원 이렇게. 그럴지언정 10만 원, 10만 원 차변 합계는 동일하잖아. 그래서 이꼬르가 되는 거지, 차변 대변이. 그래서 잘못된 오류가 됐다. 시산표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대차평의 원리가 적용되는 오류이다. 그럼 맞고 4번 대여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현금 계정에 10만 원 차기하고 대여금 계정에 20만 원을 대기했다. 이건 대차가 틀리잖아. 그럼 시산표상에 발견될 수 있는 오류가 되지. 원래 정상적으로 분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여금을 회수했다 했지. 그러면 현금 10만 원을 회수했어. 자산이 감소되겠지. 아까 1월 3일 거래도 이거 아니었나? 대여금 10만 원이 감소돼야 된다.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겠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얘를 20만 원 했단 말이야. 10만 원, 10만 원 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차변 10만 원, 대변 20만 원. 당연히 불일치하니까 발견될 수 있다. 시산표상에서. 그렇게 오류가 되겠다. 자, 14페이지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가 들어갑니다.